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배경이 굉장히 이렇게 고풍스러운데 이 앞에서 추리닝 입고 저번에 한번 방송을 했잖아요. 그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어울리지 않게 제가 한번 양복을 입고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월 28일입니다. 이 9월 28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일단 서울시청, 구서울시청에 재미있는 사진이 걸렸죠.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있냐.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남북 정상회담, 서울시도 함께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걸 크게 걸어놓은 그런 포스터? 하여튼 사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9월 28일은요, 어떠한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하면은 2차 서울 전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을 수복했던 해입니다. 날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9월 15일 날 해가지고 인천 탈환하고 서울 탈환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서울을 탈환한 게 9월 28일, 즉 오늘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할지 모르게도 서울을 탈환했던 그 기념일이 되는 날에 이 좌파 쪽 사람들이 문재인, 김정은과 함께 이렇게 찍은 사진을 올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사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인데 저들은 이거를 갖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오히려 부정하는 건지 왜 이런 식의 그런 사진을 붙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사대적 관계와 동맹 관계의 차이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주의란 말을 많이 들어요. 이 사대주의란 말은 좌우 양쪽 진영에서 다 씁니다. 뭐 좌파들은 우파 사람들한테 친미파, 뭐 미국의 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저쪽 사람들한테 친중파, 종북 세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뭐 제국주의자의 뭐 개라는 소리를 하든 아니면은 뭐 종북주의자, 친중주의자 이런 말을 할 때 밑에 전제 조건은 뭐냐? 한국이 밑에 있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추종한다는 세력, 국가가 우리보다 위에 있다라는 의미로서 이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은 4대 관계와 동맹 관계의 차이점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한국을 우리는 동맹 관계라고 얘기하지만은 저쪽 좌파 세력들은 그게 제국주의적 관계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말로 하면 연애와 불륜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4대주의 관계 아니면 동맹의 관계 차이점은 무엇일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먼저 되돌아봐야 된다 봅니다. 6세기에 큰 사건이 있었죠. 뭐 다 아실 겁니다. 삼국통일이 있었어요. 고구려백제 신라, 물론 이제 가야까지 사국까지라도 볼 수 있는데 이 나라들이 차례차례 없어지면서 통일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뭉쳐진 사건이 있었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비판적 시각인데 저는 좀 시각이 달라요. 왜냐면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고대사를 연구하면서 고대사에서 제가 발견한 새로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제 역사관이라든가 고대사에 대한 입장이 많이 변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역사관의 정립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하고, 오늘은 일단 일반적인 사건들만 나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신라 통일이 일본에 끼친 큰 영향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신무천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무천왕이 누구냐면은 사이메의 여왕,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하던 당시에 있었던 천왕이 사이메라는 제명여왕, 제명천왕인데 여자입니다. 여자였는데 두 명의 황태자가 있었어요. 한 명이 신무천왕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천무천왕, 그다음 천지천왕, 두 사람이 있었는데 천지천왕이 전 자꾸 일본 발음을 하는데 제명천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친백제계 정권을 수립하고 신라와 적대적 관계에 있었는데 나중에 천지천왕이 죽고 나서 잠깐 헷갈리는데 잠깐만요. 그쵸, 천지천왕 맞구나. 천지천왕이 죽고 나서
텐무천황, 그러니까 천무천황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그 친신라 정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이렇게 역사에서도 나오지만 노란색으로 친 부분 임신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 임신의 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천무천황이 실질적인 일본의 새로운 권력자가 돼서 천황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일련의 사건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앞쪽 그 내용에서도 봤지만은 이 신라는요 그다지 전쟁을 많이 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뒤쪽에서 또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단 전쟁을 몇 번 한 이후에는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이끄는데 예를 들어서 신라가 가야한테도 옛날 때 굉장히 많이 밀렸었고 백제한테도 멸망의 위기까지 가는 등 온갖 시련이 다 있었지만 결국은 통일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도 해요.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맞기는 맞을 수 있다 보지만 신라도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뒤에서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무엇을 보여드리려 하느냐 백제가 660년에 멸망합니다. 의자왕이 이끌던 백제가. 근데 백제가요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의자왕 때도 신라는 계속 백제한테 공격당하면서 밀렸던 나라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의자왕 말기에 신라가 완전히 백제를 뒤엎어서 역전을 이루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리고 나서 663년에는 백제 부흥운동을 실패합니다. 바로 일본으로부터 넘어온 백제 외 연합국을 나덕 연합군들이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백제 부흥운동이 실패가 되고 그 다음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672년에 일본에서 임신의 난이 발생해요. 그리고 나서 674년에 천무천황이 즉위되고 701년에 다이호 율령이라는 게 이게 발령되면서 본격적인 일본의 천황제 국가가 설립이 되는데 이 시대순적 사건을 제가 왜 보여드렸느냐 신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뭐 이것도 박노자니까 또 좌파 뭐 유태인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역사적 팩트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신라 사신들이 일본에 39차례 파견됐다. 신라랑 일본이 서로 교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같은 기간에 일본 사신들은 신라를 25차례 방문을 했고 견당사 즉 당나라로 간 그 사신의 숫자는 10번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일본은 그 당나라보다는 신라에 더 의존적이었습니다. 그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제 뭐 8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신라로 유학 가는 일본 유학생이 신라로는 13명이 있었고 당나라로는 9명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 중국으로 가는 것보다 신라로 가는 숫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이것은 그 항해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해술. 그 왜 항해술을 제가 이야기하느냐. 그 엔닌, 일본의 그 유명한 승려인데 엔닌이 당나라를 가서 그 이렇게 뭐 견당 이렇게 했던 그 기록문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일본의 승려들이 당나라를 그 갈 때에는 신라 상인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갔다 그래요. 즉 신라의 상선, 배를 타고 당나라를 갔습니다. 왜냐?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의 그 해상 기술은요. 그다지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일본의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견당사들 중엔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중국 대륙으로 간다는 건요. 목숨을 건 진짜 모험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가 갖고 있던 해상 기술 때문입니다. 이 신라의 해상 기술이 어느 정도 좋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현재까지 발견된 유물을 보면은 그 신라의 그 해상 기술이 꽤 좋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경주박물관에 가면은 그 토호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토호가 남녀간의 그 섹스나 사랑 이런 것들을 묘사한 것들이 많지만 그거 외에 동물들이 묘사된 건데 거기 보시면은 기린, 뭐 코끼리, 뭐 별의별 동물들이 다 나오는데 굉장히 그 특이했던 게 아르마딜로, 그 다음에 개미핥기가 나옵니다. 근데 개미핥기는 호주에 있는 동물이고 아르마딜로는 남미에 있는 동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신라의 사람들은 그 동물을 진흙으로 만들었을까요? 뭔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그 일본 교토에 그 정창원이라 그래서 일본 천황의 그 보물 그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창고에 가면은 이게 어디로부터 사왔다라는 거를 이렇게 일종의 그 뭐랄까 라벨, 제품 상표가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아르마딜로의 가죽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남미산이라고. 근데 그 가죽이 있는데 그 가죽에 뭐라 썼냐? 신라 상단으로부터 샀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일본인이 직접 가서 가져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라인은 어떻게 거기 가서 가져왔을까요? 뭐 안류산 열도에서 만났을까요? 아니면 남미까지 갔을까요? 방법은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이 삼국시대 때 신라의 상단이 꽤 멀리까지 원양 항해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거 외에도 페르시아, 아라비아로부터 많은 그 물건들을 갖고 들어왔었죠.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물론 백제도 항해술 좋았어요. 어쨌든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한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제일 약했다고 생각해서 이 신라의 항해술이 굉장히 넓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중국에서 얘기하는 정화보다도 먼저 아프리카, 먼저 어떻게 보면 남미까지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토호라는 유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그 엔린이라는 그 일본 승려의 그 일기에도 나오듯이 신라는 항해술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보고가 있었죠. 그래서 당시 동북아시아 일본의 지정학적 상황은 한반도 도라인들에 의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요거는 임시는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신라 당나라의 적대적 관계에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의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은 당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천황제를 유지합니다. 즉 황제 밑에 왕 이런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독자적인 천황 국가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다이호 율령이에요. 독자적인 국가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신라의 전쟁 얘기를 쭉 했는데, 요것 때문입니다. 신라가요, 이때 당시에 그 장보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통일신라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주변으로 확장을 해나가는데, 제가 그 통일신라가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다 이야기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대순으로. 먼저 660년에 백제가 멸망당하면서 남쪽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672년에 임신왜란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이 임신왜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소수설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일본에서는요, 그 천무천왕이 신라계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천지천왕과 천무천왕은 물론 황태자이긴 하지만 그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지천왕은 친백제기였지만 천무천왕은 친신라기였습니다. 이게 그 한반도에서 신라를 중심으로 그 삼국이 통일이 되고 나서 일본에 넘어갔던 많은 고구려계, 백제계, 신라계의 왕족과 귀족들이 사분오열돼서 이렇게 열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열국을 최종적으로 통일하고 패자가 된 그 오늘날의 천황가를 이루게 되는 게 이 임신에 나간다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670년의 임신아닌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이것이 바로 고대판 그 신라, 즉 한국의 외교적 마사지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신라 영향을 강하게 받았어요. 신라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친백제계 그 귀족들을 일본 조정에서 몰아내고 친신라계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 대륙의 신라 세력과 그 다음에 일본 열도의 그 일본 세력이 다시 국가 관계를, 외교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임신왜란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675년에 그 매초성 혹은 매소성이라고 하는데, 이 전투에서 신라가 당나라 해군을 격파하고, 여기서도 당나라 해군이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항해술이 좋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당나라 군대가 이 군량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급에 큰 차질이 생기면서 전쟁에 져요. 그러면서 결국 당나라의 그러한 영향력도 사라지면서 완벽하게 이제 독자적인 국가를 이제 구축하게 되는 일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후에 장보고가 나타나가지고 이 지역에 그 강력한 해상 왕국을 건설하죠.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 그 뭐랄까 양자강 유역에 있었던 그 신라방이나 신라소는요, 원래 신라 땅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 얘기는 제가 예전에 그 제 유튜브에 보면은 그 광개토대왕 비문 뭐 어쩌고 이렇게 제목 나가는 게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일식의 관측 그 연월이 나오거든요. 연월일 날짜가.
근데 이 날짜를 컴퓨터에 넣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요, 한반도에서 볼 수 없는 위치예요. 그 일식의 위치를. 왜냐? 그 일식이란 거는 그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으로 딱 되면 달의 그림자가 지구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어둡게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일식 현상은요, 지구의 특정 지역에만 나타납니다. 왜냐면 달의 그림자가 지구 전체를 덮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만 그런 그림자가 발생하는데 그 가운데가 완전 일식, 그 약간 주변이 부분 일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봤다고 기록된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요, 그게 전부 다 양자강 유역입니다. 신라를 기준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신라를 기준으로. 근데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신라방의 위치, 즉 양자강 위치예요. 지금의 샹하이, 수저우, 항저우 있는 이 위치. 그래서 어쩌면 전 신라가 대륙 쪽에도 진출해 있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라의 그 영역 안에 장보고가 해상세를 건설한 것이 아니었나 싶고, 그래서 이게 그 장보고와 동북아 네트워크라는 포스터인데, 당시 그 신라의 삼국통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북쪽에는 다시 또 발해가 생겼는데, 이 당시에 신라와 발해 남무국 시대 때 그 한민족의 영역은 오히려 확장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 지역의 그 신라의 천문 관측이 한반도로 넘어온 건 AD 787년 이후의 관측 기록입니다. 그때부터는 일식 기록이 한반도에서 나와요. 이 컴퓨터로 돌려도 한반도에서 본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은 아니에요. 그 이전은 전부 중원 대륙이었어요. 근데 중원 대륙이었다 해서 그거를 우리가 중국 기록을 베꼈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베꼈다면은 낙양이나 서한 거를 베꼈어야죠. 왜? 그 당시 중국인들이 남만, 그래서 야만족이라 땅이라 불렸던, 왜 양자강에서 천문 관측 기록이 나타납니까? 그거는 신라의 천문 관측 기록이겠죠. 근데 신라의 천문 관측 지역은 우연스럽게도 초나라의 땅입니다. 초나라의 땅이고, 그 초나라를 건설한 세력들은 묘족들이에요. 바로 치우를 시조신으로 모시는, 우리랑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그 당시에 신라는 결코 약소국이 아니었으며, 그 당시에 그 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 자기네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후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심지어 일본의 정권까지도 바꾼 그러한 강력한 세력이었다. 그리고 일본과 당나라의 직접 교역을 못하고 자신들이 중간에 가로막아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해상 세력과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라의 삼국 통일, 물론 이제 발해가 있으니까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하죠. 는 결코 우리 민족에게서 수치의 역사가 아니고, 만주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땅도 아니었다예요. 왜? 만주에는 발해가 존재했으니까. 그래서 이미 그 통일 신라 이후에도 여기 보면 실크로드가 나오지만은 우리의 영역이 계속 서쪽으로 뻗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경주박물관에 가면 페르시아산 유리라던가 그 다음에 옥구슬, 중앙아시아산 옥구슬 이런 것들도 나온다고. 그 교역의 범위가 조선시대 때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아라비아, 로마, 그리고 추정적이지만은 어쨌든 토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호주와 남미까지도 교역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강력하게 넓게 세력을 펼쳤던, 어떻게 보면 전성시대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한 우리가 갖고 있던 찬란한 역사가 점차 잊혀지면서 우리나라가 오늘날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가 됐죠.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은 뭐 한반도 전체를 우리의 영역으로 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미치는 것은 남한뿐입니다. 우리의 역사상 정말 가장 작은 영토로 축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역사적으로 중국인하고 싸워서 전쟁에 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징기스칸 같은 진짜 세계를 제패했던 어마어마하게 강력했던 나라, 이런 애들한테도 심지어 우리는 거의 100년에 가깝게 싸웠어요. 우리는 그냥 한 번에 항복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북방민족한테 싸워서 진 거지 한족하고 싸워서 진 적은 없어요. 당나라와의 전투, 그 고구려와 그 싸우는, 요즘 최근에 안시성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했지만은 그것도 당나라가 어떻게 중국인입니까? 선비족이지. 투르크 계열에. 우리는 절대 한족하고 싸워서 져본 적도 없고, 우리는 고개를 숙여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였던 유일한 사례가 바로 조선시대뿐이에요. 우린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는 황제라는 독자적인 우린 시스템을 갖고 우린 독립국가였어요. 그랬는데 오늘날
소위 민주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좌파 사람들의 친중 사대는요 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단군 이래 이런 식으로 그 중국에게 고개를 숙이고 기웃기웃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치욕의 역사를 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4대주의라고 보고 있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중국에 대한 우리가 단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적과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4대를 한다는 것은 원래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